대비가 안 된 7월 FOMC를 맞이하면서 동결할 거라고 100% 베팅하고 있는데 주식이 무너지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늘상 통화정책은 움직였었습니다. 내려가는 거에 방점을 줄 거냐, 그럼 연말에 올라가는 거에 방점을 줄 거냐. 네. 올라가는 거에 방점을 주면서 얘기를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몇 번 못 내릴 거니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를 낮춘다면 좀 덜 낮출 것이다. 저는 그거의 교집합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빈센트 엄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 뵙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방송에 몇 번 나오셨는데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은 뭐 같이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어도 네. 여의도 증권가에서 원래 열매위원이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항상 팬이었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훈훈하다 못해 좀 덥습니다. 네, 네, 애널리스트께 제가 칭찬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뉴욕발 패닉, 이제 시장에 변곡점이 온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I 붐이 식는 거냐 아니면 네. 이거는 너무 과열이고 거품이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보통 이제 조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면 조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분은 가격이 아니고 기간이 좀 오래되면 조정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공교롭게 두 가지의 교집합이 다 있는 시기입니다. 조정은 맞고요. 다만 이 조정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정의 큰 분수령에서 추세가 바뀌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는 뭐 테슬라와 SK 하이닉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도 빠졌고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도 빠졌습니다. 네. 그것은 뭘 해도 빠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 어떤 원인도 알 수 없고 가격 변수가 조정받는 시기를 우리는 조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도 빠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AI 붐이 식은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의 시작인 건지 좀 두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AI 붐이 식었다라는 것은 일단 AI 붐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젝션보다 상용화가 더딜 것이다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회의론이 있는 것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회의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뭐 김현미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셰일오일 때도 워낙 전문가셨으니까 그때도 상당 부분 투자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열매를 따기까지는 그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리세션이냐의 부분에는 약간의 서로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질문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 차트부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와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를 볼 때 선행지표 중에서도 탑 오브 탑픽. 입에 뱉네요. 직권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탑픽도 아니고 탑 오브 탑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선행지표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지수인 것이죠. 경기를 미리 선행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인덱스화, 지수화시킨 것인데, 보면 어떠세요? 이미 한 1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선행지표만 놓고 본다면 경기는 피크 아웃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공급자 관리협회 ISM에서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그 안에서도 세부 지표가 디테일하게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행 안에 또 선행 지표가 신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미리 주문을 얼마나 산정하는 것이죠.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지수가 하락했다가 살짝 고개를 드는 것 같더니 다시 오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피크아웃, 주문도 이제는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조건에서 ISM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지수의 신규 주문 역시도 내려가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이게 미국은 GDP에서 약 한 67%가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만 괜찮다라고 하면 이런 선행 지표가 다 부진한다 하더라도 그냥 묻고 더블로 가라는 것이 기본 컨셉인데, 보시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서도요, 현재 지수가 있고 미래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더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다 치고 미래에도 소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그 안에 세부 지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선행 지표인데 그 안에 세부 지표 안에서도 더 선행 지표인 것이죠. 그걸 보시면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 네. 왜냐하면 소비는 또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소득 고용 시장이 좋은 걸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최근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뭐 침체 시작이라는 건지 이거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선행 지표들을 봤을 때는 네네. 이제는 침체의 초입이다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팩트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네. 자 이제 사후적인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 위에 한번 보시죠. 빗금 치료한 것이 과거 경기 리세션 국면의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때 흐름을 보면 지금처럼 다 꺾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꺾어지면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늘상 있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여기 텍스트 두 번째 줄 보시면 2년 전에도 똑같았었습니다.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다. 이미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았거든요. 제가 보는 모든 경기 선행 지표들이 과거 경기 리세션 측면의 범주에 들어갔고 실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리세션이 안 왔죠. 네. 이유는 폴리스 믹스 때문입니다. 재정을 풀었고 음.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약간 스무디하게 인하할 것 같으면 약간 기대를 소통을 잘하면서 자 이런 정책 공조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거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책 여력이 있느냐? 천조국은 여력이 있죠. 네. 근데 부담 없이 할 거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의회가 움직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여당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네.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해리스가 될 것이냐 예. 누가 되든 불확실성.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책에 대한 여력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는 시기인 것 같다. 자 오늘 기술주 왜 빠졌느냐에 저는 이유를 불확실성은 늘 있었고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늘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꾸역꾸역 해냈던 것이 미국인데 네. 최근에는 이 불확실성에 정책을 과연 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뺀다. 라는 것이 지금 최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퀘스천이지만 네.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얘기를 한 김에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긴축의 통화 정책을 쓰는 사이에 사실 재정을 풀어서 네. 증시가 또 나쁘지 않았고 경기도 네. 좋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후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둘이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해서 네. 시장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이죠. 네. 모히토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 저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1945년 전후 이후에 미국의 정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일본 언론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근데 모시토라라는 게 모시가 일본말로 if입니다. 만약 네. 토라, 트럼프의 약자. 아. 만약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직설적으로는요. 금리 인하하겠다. 통화 정책에 철저히 개입하겠다. 네. 실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당시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상당 부분 관여로 인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주창하는 정책들을 보면요. 관세, 이민 등등 네. 전부 다 수입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조상모사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두 번 강한 압박을 줘서 할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인하폭은 좀 적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부업한다면 나중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통화정책은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 금리 인하폭이 좀 적던지 아니면 결국 더 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 보면 바이든하고 똑같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네. 혹은 뭐 될 거라는 그런 분위기만 돼도 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된 다음에는 금리를 왕창 빼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 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법을 우리는 좀 익숙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요. 설마 하겠어 트럼프? 그런데 항상 해왔다는 것이죠. 2026년 2월에 파월 의장의 임기를 거론하면서까지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7월이건 9월이건 아까 잠깐 이제 7월달 얘기도 하겠지만 자 그런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거 피터슨 경제연구소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죠.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에 관세 스프레드 이펙트 즉 효과를 봤더니 CPI랑 PC에 전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증 분석인 것이죠. 더구나 최근에 블룸버그에 의하면 한 2%포인트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 플러스 중국을 최혜국에 대한 지위를 없애버린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경제학적 논리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금리는 한두 번 내릴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통화 정책은 오히려 그 혼란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경제 맞습니다. 자체예요. 맞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두려울 수 있는 맞습니다. 시점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위험과 버블을 즐기는 주식시장 참가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조차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다. 버블을 양상한 것이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버블 이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양극화의 심화. 자, 그런 것이 여태까지 잘 넘어왔는데요. 저는 여전히 트럼프의 정책, 멕시코에 다시 한번 장벽을 세운다면 지금 미국 고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임금이 낮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 이민 효과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돌림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금리 상승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다시 보호무역, 자국 보호 우선주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그 영향으로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은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일단 베팅하는 것 같고 이게 안개가 거치면서 하나하나 셈법이 들어갈 텐데 공교롭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렸죠. 근데 중국이 싫어서 때렸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중요한데 근거는 2018년 2월 달에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이런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들어내는 중국이 뭔가 이상하다. 봤더니 이건 페어플레이하지 않다. 보조금으로 상당 부분 치팅하고 있다. 가격을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한국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로 가면 연말에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일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벌어가는 국가는 한국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메리카 퍼스트의 미국 우선주의에 한국의 다양한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산업은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파운더리를 못하니까 우리를 껴줄 거야 라고 희망을 갖지만 그 어떤 우려에도 어떤 여파에도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한국의 K뷰티, 뭐 K푸드,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변모했는데 대부분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보면 국가별로 다 미국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막 뭔가 황골 탈퇴했다. K푸드, 뭐 뷰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트럼프의 집권이 우호적이진 않다. 근데 이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우호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또 기업은 자생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대비할 시간 아니면 그 셈법이 상당히 모호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조정을 받은 것이 반도체 AI 거품 붕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딱 못 잘라서 하나는 영향이 없고 하나는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발 불확실성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 공교롭게 다음 주에 또 7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7월 FOMC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불안합니다. 어떤 걸로? 지금 7월 FOMC를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시장에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혹시 뭐 올린다는 건가요? 설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9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CME 선물시장에서 100% 확률로 인하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안 하면 이건 시작입니다. 근데 7월 달은 어떨 거냐라고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자 왼쪽 차트 이거죠. 96 vs 4 그러니까 확률이 96%로 이번에는 동결입니다. 인하한다는 건 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하면 이건 샥이에요. 근데 서프라이즈로 해석할지 샥으로 해석할지. 그런데 문제는 듀얼 먼데이트라 그러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물가의 안정성과 고용의 창출이죠.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뭐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바라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적정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놓고 보면 오른쪽 차트인데요. 이거 아틀란타 연준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비세대인데 죄송한데 제가 이 내공이 좀 부족해서요. 네네. 테일러 준칙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테일러가 만든 규칙. 예. 근데 그 규칙은 뭘 통해서 하냐? 예. 결국 적정한 금리를 도출하는 규칙. 아. 근데 그 안에 설명 변수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네네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가장 이론상의 적정한 금리가 몇 %야라고 도출하는 것이죠. 네. 그게 기준금리의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상단이 5.5%입니다. 근데 테일러 준칙으로 바라보면 현재 3.7에서 4.5%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일 당장 금리를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물론 이론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다 그래서 바로 내리는 건 아니죠. 예. 그게 통화정책의 묘미인 것이죠. 하지만 7월 달에 지금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주가지수가. 미국의 가계자산에서 상당 부분이 주식인데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FOMC가. 이 방송을 시작으로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20-30% 더 빠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9월 달에 인하하겠죠. 네. 9월 달에 인하한 듯 7월 달에 인하한 듯 뭐가 달라질까요? 더 미국 경제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인하를 하면 되지 않는가? 꼭 7월 달에 안 하고 9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미국 경제가 큰 조정이 온다면 선제적으로 지금 인하하는 것이 연준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아닐까? 혹시 7월 달에 못한다 하면 8월 달에 있는 잭슨홀에서 상당 부분 시사하면서 9월 달에 실제 기준금리 인하를 액션을 한다 하더라도 7월 FOMC부터 시장금리는 더 인하를 베팅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사실 뭐 주식시장 보면서 연준이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7월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면요. 네. 만약이라도 한다면 네. 시장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연준은 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벗어나니까요. 예. 지금은 불확실성이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니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은 표면적으로 금융시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적재적소의 멘트에서는 잠깐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또 금융시장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시장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입니다. 402K 펀드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주식이 무너지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늘상 통화정책은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이 꽤 오랜 기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완만한 조정이 아닌 급격한 조정이 한두 번 더 나온다면 7월 달에 상당 부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안 좋아도 빠지는 것이 대비가 되었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비가 안 된 7월 FOMC를 맞이하면서 동결을 할 거라고 100% 베팅하고 있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이 균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모르겠다. 불확실성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전 뉴욕 그 연방은행의 총재 윌리엄 더글리라는 네. 분이 연준은 7월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네. 기존의 매파적 입장에서 비둘기파로 돌변했다라고 해서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골든타임은 놓쳤죠. 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은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침체를 모면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실마리는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에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1981년부터요.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 경기 리세션을 제외한 평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무슨 얘기냐면 매월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일어났을까를 분기마다 평균치를 구해본 겁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에 보이는 것처럼 2분기에는 완전 비수기입니다. 방학도 있고 1분기에 급등했던 거 활동이 약간 스무스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2024년 올해 주황색을 보시면 2분기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좋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과거 평균 통계가 무용론, 아무 필요 없는 올해였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고용시장의 통계에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후자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수가 있는 걸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차트인 것이죠. 미국 고용노동 통계국은 서베이 조사가 투 파트로 나눠 있는 것이죠. 네. 실업률을 산정하는 것은 가계조사, 가계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신규 일자리는 기업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 2개면 저한테 월급을 주는 기업은 2명 취업했다라고 카운팅하는 거고 네. 저는 직업이 2개였지만 월급은 한 번 받은 월급은 2번 받았지만 직업은 하나니까 취업이 된 상태니까 네. 원으로 카운팅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엔잡러에 대한 바이어스가 상당 부분 비노분 취업자 수의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버 에스티메이트, 오버 상계를 과잉 상계를 과대 상계를 추구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오른쪽 차트에 있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네. 그런데 실업률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81년부터 현재까지 실업률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한 번 상승하면 1개월 상승하고 한 달 빠지고 1개월 상승하고가 아니고요. 한 번 상승하면 추세를 가지고 꽤 오랜 기간 지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다 그랬고요. 평균을 보니까 약 한 26개월 정도 한 번 상승이 시작되면 쭉 추세를 갖고 상승합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1%입니다. 과거 최저점이 언제였냐 보면 작년 4월 3.4%입니다. 지금 14개월 연속 상승했고요. 과거 평균치를 세티스 페리부스 그대로 차용한다면 앞으로 1년 내내 오를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4% 초반의 실업률이 4% 후반 아니 5%까지 넘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연준이 과연 7월이 안 되고 9월은 돼 아니면 7월에 먼저 해도 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FOMC가 약간 좀 긴장되는 FOMC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시장의 사실 관심은 뭐 7월 FOMC보다도 네. 뭐 최근에 또 관심은 그러면 금리를 한 번 인하하든 2번 인하하든 올해 인하를 개시하는 거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월이 시작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이고 네. 경기 침체는 올 거야 안 올 거야. 네. 연준은 한두 번 인하하고 나면 경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믿어도 될까 믿으면 안 될까 이게 네.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는 MBER이라는 사설업체가 경기 침체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한 것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정의하지 않는 데에 넌센스가 있습니다. 연준이 정의하면 연준을 믿어야겠죠. 근데 연준은 통화정책을 피고 경기 침체는 다른 기관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물론 연준이 상당 부분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분기말마다 3692 분기말마다 프로젝션을 발표하는데 전도표도 통해서 발표하고요. 예. 오른쪽에 장기라는 게 이제 롱글러 런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5년치 전망치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의 바이 데피니션은 최종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금리를 내린다면 어디까지 낼 수 있을까? 금리를 올린다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자, 지난해 2023년 12월 달 FOMC 때 장기금리가 2.5%, 6개월이 지난 현재 2.8%. 그런데 매 회의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내린 폭이 이전처럼 크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는 안정화되는데 그래도 경기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 하이퍼런거에도 미국 고용은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 고용은 견고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용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가도 한번 볼까요? 네. 연예위원님 질문 주셨으니까 네. 제 물가 모형이 결과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왼쪽 차트에 보시면 국제 유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 선행관계가 높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는 이거 역시 또 세티스 페리부스입니다. 지금 이거 좀 미스프린트인데 배럴당 뭐 한 $80 수준에 지금 수준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의 물가의 프로젝션을 보면 오른쪽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파란색입니다. 9월 말까지 하락하고요. 10월 달부터 고개를 듭니다. 그럼 9월 말은 우리가 10월 달의 경제 지표를 바라보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동안 미국 물가의 패턴은 V자입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에 방점을 둘 거냐? 그럼 연말에 올라가는 거에 방점을 둘 거냐? 네. 올라가는 거에 방점을 두면 시장은 인하폭이 크지 않을 거다. 내려가는 거에 방점을 두면 인하를 언제 할 거냐 방점을 둡니다. 자, 이건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계를 다 보는 연준이 이번 7월 FOMC에서의 Q&A 과연 내려가는 거에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올라가는 거에 방점을 둘 거냐. 올라가는 거에 방점을 주면서 얘기를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몇 번 못 내릴 거니까. 그렇다면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좋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들은 사실 별로 상상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신 걸 계속 듣다 보니까 금리는 별로 안 내릴 것 같고 네. 연준은 괜찮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네네. 그러면 고용이 확실히 나빠질 때까지는 트럼프도 네. 물론 트럼프가 금리 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트럼프가 당선돼도 네. 그렇게 과감한 통화 정책을 쓰지는 못할 거라고 보시나요? 과감한 통화 정책. 네, 한 번 고용이 약간 나빠지기 시작하면 과거처럼 네. 고용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하고 네. 연준은 좀 실기하면서 네. 결국에는 한 번은 뭔가 좀 충격을 겪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네네.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을 뿐이고 네. 오래오래 좀 지켜봐야 된다고 물가 네. 올라가는 그 시점 가봐야 네. 아는 시점인 건지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통과 의뢰라는 게 부침이 네.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네. 차이인데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트럼프가 집권이 되면요,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그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권 첫 해는 미국 경제를 띄우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IMF, OECD, 월드뱅크 즉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요, IMF의 7월달 경제 전망인데요. 올해 미국 경제가 2.6% 성장한다고 합니다. 작년 4월달에 2.7이었어요. 그래도 약간 내려왔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거죠. 네. 규모를 보면. 근데 내년에는 1.9%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확 낮춰진다고요. 미국 경제는 이미 경제학자들이 피크아웃 쳤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은 경기를 띄워야겠죠. 자, 그럼 경기를 띄우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 원래 트럼프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예. 세제를 감면시켜주고 정부에 대한 지출은 최소화한다. 하지만 정부의 자생력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재정 지출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금리 상승 요인인 것이죠. 그렇죠. 국채는 많이 발행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는 맞습니다. 수급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런 얼개 속에서 통화 정책을 펴야 되니까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요즘에 노이즈가 있죠. 트럼프가 뭐라는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가 되는 것처럼 11월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마라. 맞아요. 네, 그러면 12월에 하라는 건데, 네, 그럼 또 운시의 폭이 좀 적은 것이죠. 그럼 저희가 또 이 일본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진 시점에 엔화는 한없이 내려가기만 하다가 네. 갑자기 최근에 네. 단기간에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개월 만에 최강이다. 이제 네. 드디어 네. 슈퍼 엔저의 시기는 끝났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게 다 이제 분수령이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BOJ가 옥기세 비스무드 3월달에 인하를 하면서 시장은 환호했죠. 드디어 인상을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 인상이 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할 거다. 그런데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되게 느리게 할 거다. 마치 20이랑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80도 피버팅을 추구하는 것처럼 급변하게 변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는 미국 경제가 강해도 강하고 경기가 침체와도 강하고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다 베팅하고 있어서 많이 올라왔던 엔화의 되돌림이 있었을 뿐이지 여기서 추세적으로 아직은 하락 반전을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FOMC 열리는 그 시기에 일본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더라고요. 네. 이때 지금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되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올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순차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올린다면 글쎄요. 7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 깜짝 인하하고 BOJ가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컨센서스가 다 빗나가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유지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미 기로가 섰으니까요. 인상적으로. 그러면 엔화는 단기간에는 지금 너무 많이 엔화 가치가 하락해 있었으니 네. 약간의 되돌림 정도고 네. 이게 과거처럼 다시 원엔으로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900원 가까이 또 오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800원 초반까지 가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추세적으로 다시 950원, 1,000원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 좀 있는데, 다를 수 있죠. 네, 원화가 네. 있으니까. 근데 네.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엔화 환율에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개입도 우리가 익숙한 만약에 모시토라가 왜 일본이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일본은 85년도에 악몽이 있습니다. 근데 모시토라는 그 무엇을 얘기하면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실 이 얘기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죠. 트럼프 때는 환율 보고서 난리가 났었죠. 환율 조약으로 걸리냐 마냐. 그렇죠. 네, BOJ가 지금처럼 개입을 계속해서 간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맞이했을 때 일본의 충격이 엄청 크다. BOJ는 그것을 상당 부분 기간 6개월 안에 뭔가 조치를 빨리빨리 하긴 할 거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우리 환율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1,380원에 수령을 했는데 네. 지금 환율도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환율이요? 네. 환율은 뉴 노멀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될 거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뭐 그날에 통하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도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은 과거에는 1,400원 가까이 터치했으면 다음번에는 확률적으로 1,200원 밑으로 간다라는 게 대부분 베팅인데 이젠 시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0원대를 미디엄 값으로 해서 위아래 평균 값으로 꽤 오랜 기간 행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뭐 가치가 올라갈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네. 내려갈 일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 지금 환율을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의식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처럼 9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한다면 네.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 네.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죠.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또 금리 인상을 했던 한국은행의 과감성이 결국 지금은 상당 부분 후행성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적으로는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강한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은행은 충격 반응, 연준의 액션을 보고 할 거다. 연준이 2번 하면 한국은행은 1번, 연준이 3번 하면 한국은행은 2번.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도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서 수렴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환율이 높으면은 이제 수입 물가나 이런 게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삶이 팍팍해진다라고 네. 해서 어떻게든 좀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수급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무역에 통해서 경상수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가는 것은 이제 해외 투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뭐 이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포트폴리오상에 해외 주식 투자가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요. 맞아요. 한국 정부가 장려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MSCI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외환시장의 시간을 2시로 늘렸죠. 새벽.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환율이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도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옛날처럼 1,300원 아래로 환율이 네.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한국 자체적인 힘보다는 뭐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1,300원, 달러원의 1,300원 선이 제 마음속에서는 미디엄값, 중위값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국 경제는 어쨌거나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걸 네네. 종합해 보면 그러면 한국 경제의 하반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분기랑 2분기 GDP 발표 분위기도 달랐고 네. 하반기 수출에 대한 전망도 지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면에 또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신 것처럼 IMF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MF가 항상 뒷북 치는 거죠. 네, 올해 2.5% 성장한다. 오늘 나왔던 2분기 GDP를 보면 이것도 약간 넌센스 과연 가능할까? 희망회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년도에는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글로벌 경제에 상당 부분 연동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과거처럼 중국, 아시아 국가에서의 수출이 아닌 미국향의 수출이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의 피크아웃이 한국 경제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한국 경제 리세션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항상 뇌관은 있지만요. 그래도 한국 경제도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좀 뭉뚱그려서 좀 간단하지만 핵심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주식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전망이요? 네, 우리 한국 시장. 네, 이걸 확률적으로 주식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다 우상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식 네. 좋을 겁니다.
다만 부침이 있겠죠. 예. 부침의 기간이나 진폭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조정 기간이라는 것은요.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따라 다른데요. 과거 패턴을 보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선 뭐 2, 3개월 전에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도 바뀐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빅 이벤트는 결국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금융시장은 좋아진 적도 참 많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로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다운되고 유동성도 줄어들 것 같은데 꼭 주인이 바뀌면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상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기울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제가 뭐 주요 타픽이 섹터는 아니지만 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2분기 최고점 그러면 주식시장은 기울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5.4조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7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울기의 폭은 줄어드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기울기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리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증시가 워낙 강세였고 네.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가 그렇게 아주 세지 않았던 이유는 네. 일부 미국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전망이 아주 높은 네. 그런 산업군이 집중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비중이 작은.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잘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죠. 네. 그래서 반도체도 많이 사신 거고, 네. 그리고 뭐 화장품도 관심을 가졌던 거고, 네. 그리고 전력주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건데, 맞습니다. 미국의 하반기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으면 네. 한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네.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이제 들어가는 생필품들이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섹터와 종목은 괜찮을 거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전력 인프라, 미국은 리쇼링, 그다음에 HBM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황골 탈퇴할 정도로 전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지셔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너하게 딱 걷어보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리세션만 아니면 결국 필요한 요소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주가는 기울기에 반영한다고요. 네. 그게 100% 반영되었던 게 90% 반영하면 주가는 반영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또 하나의 큰 변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끝났다고 트럼프는 하지 않았나요?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집권하면 전화 한 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서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네. 이게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큰 이슈인데 네. 이것도 혹시 큰 변수일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어법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다 표심이죠. 뭐 염혜위원 잘 아시는 것지만 최근 트럼프가 비트코인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보면서 각종 컨퍼런스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표밭이라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환통화로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환통화로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불확실성이고요. 다만 이것을 차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재건을 우리가 미국은 향수가 있죠. 마샬 플랜. 즉 유럽의 재건을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이지만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있을까? 결국 마샬 플랜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달러 패권을 만들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고 또 다른 패권을 만들 것인가? 저는 그런 게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트럼프에게는 그 메시지 밑에 깔려 있는 전략이 있을 것이다. 네, 사업적 전략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들려서 당선이 될 때쯤 되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해리스 지지율도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어느 쪽이 된다라기보다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지금 방금 비트코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트코인이요. 뭐 네.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이번에. 네네. 그렇죠. 예.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죠.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규제 산업 위에 올라왔고요. ETF가 출시되는 것만큼 물론 9곳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 기술주랑 콜레이션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지금의 조정이 비슷한 흐름으로 콜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요.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저는 대체 자산이고 대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포트폴리오로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의 정치랑 결부되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응원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해리스가 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예. 철저히 그냥 표밭으로 지금의 정치 양상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이것만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ETF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많이 가나 보다 네. 싶었는데 오히려 많이 빠진단 말이죠. 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반영이고요. 두 번째는 시차를 갖고 올라갈 겁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승인되었을 때는 꽤 단기간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코인 씬 안에서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매도라든지 아니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라든지 이전하고 연초하고는 지금이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더구나 연초의 나스닥의 상승세와 지금의 나스닥의 상승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래 이제 지금 PD님께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셔서 지금 시점에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권하실 만한 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엄청난 고가의 자문 서비스를 말씀하신 거죠. 자, 짧은 소견으로 짧은 소거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되건 아니면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결국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를 낮춘다면 좀 덜 낮출 것이다. 네. 저는 그거의 교집합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큽니다. 금. 네. 여쭤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만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고액 자문을 네, 술술술 풀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